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4주차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세 유럽을 살펴보았는데 중세 유럽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좀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이제 그 십자군 원정이었죠.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뭐 짧게 다루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보면 결국에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슬람 종교가 대두돼서 이 지역을 장악하기 전에는 뭐 메소포타미아나 우리 고대 지역에는 이곳이 통로가 되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어떤 하나의 무역 루트로서 활용이 되었지만 여기에 이제 이슬람 세력권이 확장이 되면서 이들이 중간에 여기서 이제 일종의 가로막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보면 자신들과 이제 동일한 종교를 믿는 왕국을 건설을 해서 어떤 루트를 뚫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참여를 하거나 거기에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는 계급도 있었을 것이고 십자군 원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군수 물자를 대거나 뭐 대금을 이제 자본을 대출해 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결국엔 여기 이 지역이 이슬람 문화권으로서 많이 발달을 했고 여기서 큰 어떤 세력을 잃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오늘날에 이 중동 지역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슬람 문화 혹은 그 어떤 중동의 이미지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하나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카타르라든지 아니면 아랍에미리트 UAE라고 하는 그 석유 산유국들 석유 부자 그래서 뭐 그런 왕족 귀족 무슨 뭐 아랍의 부호 뭐 그런 모습 아니면 이제 그 이슬람 그 원칙주의라고 해야 돼요. 극단주의자들. 이슬람교의 진정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너무 어떤 정치 종교적 사상적 그 어떤 동기에 매몰돼 가지고 어떤 극단주의적 선택을 해서 뭐 테러 행위를 하는 그런 이미지에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점철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의 이슬람 문화권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입장이 특히나 최근 들어와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분쟁도 그렇고 뭐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그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역의 그 이슬람 국가 IS 뭐 이런 사람들 어, 알카에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9.11 테러와 관련된 알카에다 뭐 오사마 빈 라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이슬람 내지는 이 중동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좀 뭐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이 중세 그러니까 유럽이 기독교 문화권이고 기독교의 중심적으로 돌아갔었고 그 어떤 교회 중심의 사회였다고 하면 그 경제는 이제 농노나 봉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시기에 이슬람은 엄청나게 무역망이 발전을 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과학 기술도 발전하고 문명도 엄청 많이 발전을 했던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살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한 지역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세에는 유럽보다는 오히려 이슬람 문화권인 이 중동 지역이 훨씬 더 발전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기 이후에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유럽이, 별 볼 일 없었던 유럽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량을 엄청 증대하게 되고, 그 잉여 생산량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하게 되고, 그 부국강병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앞세워서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자기들만의 어떤 부를 더 추구하게 되고, 세계 패권을 지게 되고, 세계의 어떤 패러다임 경쟁을 하게 되고, 뭐 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왔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이 이슬람 중동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은 산업혁명, 불과 한 200~300년 전부터 그런 흐름이 시작이 된 거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중세에는 기본적으로 유럽보다는 이슬람 문화권이 훨씬 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발전되어 있었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뭐 이슬람 세력도 늘 뭐 신정일치처럼 갔던 것은 아니고, 여기에도 나름의 왕조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 아유타야 왕조에서 아바스 왕조로 바뀌었다가, 또 아바스 왕조가 뭐 명목상으로 유지되는 하에 이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서는 뭐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이런 국가, 이런 제국들이 융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 이집트 지역에서는 명목상의 그 칼리프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뭐 통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카이로에 수도를 두고 있는 파티마 왕조가 번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이슬람 문화권이 사실은 산업혁명 이전에 좀 더 큰 충격을 받는 게 뭐가 있었냐면, 몽골의 침입을 받거든요.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바그다드가 함락이 되고, 굉장히 그 큰 피해와 함께 아바스 왕조의 일시적 단절도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몽골이 이 이란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역에 그 자신들의 어떤 칸국을 건설을 해서 지배하는 시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가장 이슬람 문화권의 대제국으로서 문화를 꽃피우고 하는 그 국가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의 전신 국가죠.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가 소위 말하는 그 대제국을 건설을 해요. 북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의 아시아, 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에 걸쳐 있는 3개 대륙에 걸쳐 있는 대제국을 오스만 투르크가 건설을 하고, 이 오스만 투르크가 그 소위 말하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키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키면서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키는 사건이 보통 서양사에서 중세의 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대제국을 건설을 하는데, 물론 이 오스만 투르크도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패망을 하게 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역사 속에 사라진 그 유산 속에서 탄생하게 되는 게 오늘날의 튀르키예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그리고 그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던 북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이 다 독립을 하게 되죠. 근데 독립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는데, 그렇게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영국이 이 지역의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영국이 철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를 하다가 영국의 식민지가 됐다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 이 식민지들을 내버려두고 아웃하게 되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오늘날의 그 중동 지역의 모든 불행과 모든 분쟁의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뭐 여러분들이 뉴스로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독립, 뭐 이런 문제들을 발생을 시키죠.
뭐 그런 어떤 정치 경제사적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뉴스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 시기, 중세 시기에 이슬람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했다. 그리고 이 이슬람 경제의 발전도 중세 유럽처럼 기본적으로 길드가 중심이 되어서 상인들의 조합이 중심이 되어서 뭔가 자본가 그리고 노동자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협력체 내지는 협동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비교를 해보면 무슨 뭐 농협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협동체, 결사체, 상인조합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그리고 이거를 코멘다 이 발음이 어려워요. 이 코멘다 형태로 성립이 되었고, 요 코멘다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 뭐 투자자가 누구고, 뭐 사업을 어떤 거를 하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제도적인 이런 유용성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이 꼭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만 이 코멘다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런 형태, 이 코멘다의 형태가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금융업이라든지, 뒤에서 얘기할 뭐 어떤, 그런 금융업, 상업, 이런 형태로 발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 어떤 무역의 중심입니다. 그 쉽게 말해서 그 장거리 교역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뭐 그 실크로드 뭐 그런 경로도 있고, 바그다드에서 바스라를 거쳐서 페르시아만, 그리고 이제 해상으로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 해상 루트 있죠. 예, 그 루트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우리 이집트 문명 공부할 때 그 했던 그 루트 있잖아요. 예, 그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홍해를 통해서 인도양으로 나오는 그런 루트. 그래서 일단 이 중동 지역에 있다 보면 그 무역 루트들은 뭐 2000년 전에도 유효한 무역 루트였고, 1000년 전에도 유용한 무역 루트였고, 오늘날에도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장 주요한 무역 루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이슬람 문화권, 이슬람 경제가 발달해 있었을 때는 이슬람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이슬람 상인들이 머무는 곳은 오늘날의 그 차이나타운처럼 그들의 어떤 문화와 생활을 하는 일종의 거류지 형태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 전 세계에 나아가서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곳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일종의 공동체, 이슬람 상인 공동체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 디아스포라 말이 원래는 그리스어로 흩어지다, 이산가족 할 때 그 의미인데, 타지 생활을 해서 모여 살고 있는 이슬람 공동체를 의미하는 뜻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디아스포라를 건설을 하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여 그 어떤 시설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바자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바자르라고 하는 게 이슬람의 어떤 시장의 형태인데, 전통적 시장의 형태인데, 동일한 종류의 그 상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큰 시장을 형성하는 형태나, 아니면 다양한 업종의 그 상인들이 모여있는 형태나, 어쨌든 이슬람의 어떤 전통적 시장의 모습을 이제 바자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바자르란 말이 오늘날의 바자회의 어원이에요. 그렇죠?
그 유럽의 그 남부 이탈리아 상인들과 북부 한자 동맹의 상인들이 중부 유럽에서 어디쯤에서 만나가지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큰 시장을 연 거를 페어라고 했다. 그게 베이비 페어의 어원이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이 바자회 할 때 바자의 어원이 이 바자르입니다. 바자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슬람의 어떤 경제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탄티노플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아니면 인도양을 거쳐서 무역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슬람 상인들이 무역을 했고, 요렇게 생긴 선박이 이제 다우선인데, 이런 다우선을 이용을 해서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낙타를 통해서 대외 무역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슬람 경제권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경제적 번영 속에서 이 시기에 그 아바스 왕조의 그 바그다드, 우리가 이라크 수도인 건 알죠? 바그다드가 이 이슬람의 중심이 바그다드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안 나이트, 신바드의 모험, 알라딘, 그런 거 있죠. 알라딘, 그 디즈니의 그 영화도 있잖아요. 재밌게 본 것 같은데, 윌 스미스가 지니로 나오는 거 최근에 했었죠. 최근에 그 디즈니 마블 영화들이 굉장히 재미없는 편이죠.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3편 빼고는 다 망한 것 같은데, 요새 디즈니 영화. 그쵸? 아무튼, 근데 알라딘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 배경 이야기가 아라비안 나이트죠. 아라비안 나이트의 무대가 이 아바스 왕조의 그 바그다드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바그다드 인구가 150만 명, 150만 명에 달했고, 오늘날의 울산 인구보다 많아요. 그렇죠? 이 이슬람 예배소가 6만 개가 넘고 3만 개가 넘는 목욕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욕탕 하니까 딱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시기에 이슬람의 문화나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냐면, 중세 유럽 사람들은 목욕을 안 해요. 목욕을 하면 그 몸에 뭐라고 해야 될까? 쉽게 말하면 뭐가 들어온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비위생적인 생활을 한 거지. 쉽게 말하면. 몸을 안 씻고 몸을 씻으면 자기 몸에 뭐가 들어온다, 나쁜 기운이 들어온다, 뭐 좋은 게 나간다,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한 거죠. 위생 관리나 위생 개념이 굉장히 유럽 중세는 희박했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청결을 유지를 합니다.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고 몸을 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인간의 기대 수명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았겠죠.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중세 유럽은 목욕을 안 하고 상대적으로 비위생적인 어떤 생활 환경이었고, 이슬람 이쪽 문화권의 사람들은 오히려 목욕을 자주 하고 이 위생적인 생활을 했는데, 요 차이가 다음 주 강의 자료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흑사병 창궐이라든지 이런 이슈하고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했고,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이슬람 경제권의 발달에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될 키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무론과 무역의 이해나 상무론 수업 시간에서 이제 한어음이나 자기압 수표나 여행자 수표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어음과 수표가 이 시기에 이슬람 경제권에서 이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2주차였나요? 3주차였나요? 우리가 국제 무역을 함에 있어서 물물 교환을 하다가 그 교환의 어떤 수단과 교환의 기준이 되는 척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은하나 금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 자연 상태에서 금과 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산출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종이나 우리 오늘날에 경제 활동을 하는 화폐를 금과 은을 쓰지 않고 종이와 동전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게 전 세계 모든 200개 넘는 국가들이 금과 은화로 자신 자국의 화폐를 쓰게 되면 그게 그 유통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지하 자원이기 때문에 금과 은은.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이슬람에서 뭐가 사용이 되냐면 금과 은화를 쓰지를 않고 신용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신용화폐를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오늘날의 지폐를 쓴 게 아니고 지폐를 쓴 게 아니고 수표를 쓰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자르가 일종의 시장이라고 했죠. 그 시장 안에 한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라프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음을 발행해주고 수표를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은하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정도의 은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은하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음에다가 은하 만냥 천냥 이런 식으로 종이에다가 어음을 작성을 해서 은하 천냥 은하 만냥 천냥이라고 적혀 있는 그 어음을 유통하는 방식을 썼다는 거죠. 진짜 은하 천냥과 만냥을 들고 다니면서 유통을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만큼의 모든 그 이슬람 상인들이 그런 은하를 1000개씩 10,000개씩 들고 다닐 수 있는 생산량과 유통량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실제 은과 금은 은행에 넣어놓고 그거를 나중에 교환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런티를 하는 신용화폐, 신용장이죠. 일종의 신용장이죠. 그런 어음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은하의 그 유통량, 은하의 부족한 생산량을 메꾼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이 어음과 수표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 액면이 적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액면이 적혀 있죠. 오늘날의 수표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수표에 금액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하 몇만 냥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적혀 있는 금액만큼 약속된 기일에 어디로 가면 지급해 준다. 아니면 어느 계좌에서 그 금액만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그런 어음을 사용을 했고, 이게 약 960년, 그러니까 이 이슬람 문화의 최전성기 아바스 왕조 시기에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원래대로 하면 이 수표라고 하는 것들은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맡겨놓고 그 돈을 맡겨놓은 거를 찾아갈 때 일종의 뭐 지급서, 지급 명령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던 것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급 명령서란 게 뭐네요. 내 돈을 누구한테 맡겨놨어.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돼. 그래서 내 돈을 맡겨놓은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 보낼 테니까 이 사람한테 돈 줘? 라고 하는 명령서잖아요. 그게 일종의 어음인 거죠. 자기압 수표. 그런 개념으로 이 수표 어음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관리들이 쓰다가 이제 민간에 넘어와서 상인들이 일종의 대금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을 했고, 요 방식이 널리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바그다드가 지금 이라크잖아요. 모로코는 어디 있어요? 북아프리카 이쪽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그다드에서 누가 발행한 어음과 수표를 가지고 모로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은하나 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용한 경제 화폐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게 유럽으로 넘어갔고, 요걸 받아들여서 이탈리아에 있는 그 금융업자들이 일종의 어음과 수표를 쓰면서 이게 확산이 됩니다. 전 유럽으로. 그리고 은행도 있어요. 은행의 시작도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은행은 어디서 어원이 됐냐면 그 이탈리아어로 방코라고 합니다. 방코. 이게 시장에서 그 상인들이 사용하는 책상, 갑판대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탈리아어로. 요게 영어 뱅크의 어원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뱅크럽이라는 표현을 쓰죠. 부도를 뱅크럽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 가판대를 뒤집는 거. 판 뒤집기. 밥상 뒤집기처럼 판 뒤집기에서 부도나 도산의 의미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주로 이제 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든지 제노바라든지 이런 데서 이탈리아 상인들이 십자군 원정에 나간 그 왕이나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종의 신용 대출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출업, 금융업이 발달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 중에 그 롬바르디아 상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 롬바르디아 지방이 딱 어디냐면요, 이탈리아 북부에 그 밀라노, 토리노 있는 지역 알아요, 여러분들? 예, 유벤투스 홈구장, 토리노, 그 지역이 롬바르드 지역이에요. 이탈리아에서도 제일 잘 사는 동네. 예. 그래서 그쪽 출신 상인들이 롬바르디아 상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런던으로 이주해서 큰 은행가로 변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런던의 금융 중심가가 롬바르드 스트리트예요. 네, 그런 역사적 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경영학부 수업이든 우리 통상학부 수업이든 그 회계 원리라든지 재무 회계를 공부를 하는데, 그 대차 대조표를 할 때 그 부기하는 방식 있죠. 예. 복식부기라고 하죠. 복식부기. 예. 그래서 자산 있고, 자본 있고, 부채 있고, 자산, 자본, 부채, 이거 대차 대조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그래서, 그 복식부기, 이쪽에다 쓰고, 이쪽에다 써서 대차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 장부 정리하는 방식, 그거를 이제 복식부기라고 하는데, 그게, 예, 원래 시작은 어디였냐면 이슬람에서 시작됐어요. 이슬람에서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요것도 이탈리아 상인들이 가져가요. 예, 그래서 1340년에 제노바에서 복식부기 방식이 정리가 됐고, 1494년에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유럽에서 최초로 복식부기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출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게 쉽게 말해서 확장되고 발전되고 계승되고 이어지고 쭉쭉쭉쭉 해서 오늘날의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현대적 의미의 회계의 어카운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이슬람 세계의 발전이 어음수표의 사용, 그리고 그 어음수표의 사용에 이어서 금융업, 그리고 금융업의 발전에 이어서 복식부기,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기에 경제적 발전과 금융업의 발전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주차 강의 자료까지 해서 4주차 수업을 마쳤고, 다음 주에 이제 동남아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